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 50곳이 토사 유입과 누전, 침수 같은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과 경북 4개 학교가 여름방학을 앞당기는 등 전국 22개 학교가 폭우 여파로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전 인근 강수위가 위태롭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도로 통제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말을 포함한 나흘간 충청 이남에는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충청권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권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19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대한응급의학회가 주장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메탄 연료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탄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재활용 로켓의 연료로 유리해 발사체 경쟁에서 중국이 큰 진보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 50곳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16일 전북 6개 학교, 강원과 경북, 경남 1개 교식 3곳에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14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토사 유입과 누전, 배수로 침수 등 학교와 기관 등 50곳이 피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과 경북 4개 학교가 여름 방학을 앞당기는 등 전국 22개 학교가 폭우 여파로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북 청주의 피해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 교보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빠른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차량 1,000대 가까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모두 99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손해액은 88억 9,900만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역의 경우 피해 차량이 21대, 손해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피해 차량 172대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4대, 충북 12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목숨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두고 제때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은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경보에 이어서 사고 발생 2시간 전엔 심각한 수준이란 경고가 지자체에 전달됐지만 도로 진입 통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재은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 오송 궁평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트럭이 차체 높이까지 솟구쳐 오르는 흙탕물을 가르고 위태롭게 달립니다. 이후 무너진 둑을 타고 넘친 물은 불과 3분 만에 지하차도를 가득 채웠고 뒤이어오던 차 15대를 그대로 잡아 가뒀습니다. 통제가 전혀 없는 차도에 평소처럼 들어선 차들이 몇 초 사이로 생사가 갈린 셈입니다. 선제 조치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행정당국을 향한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전 지자체가 지하차도 옆 미호강의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안내를 전달받은 것만 최소 3번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전날 홍수주의보에 이어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에는 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 발령문이 전달됐습니다. 곧 수위가 8m에 달할 예정이란 알림이었습니다. 이후 물이 9m까지 차오르자 통제소는 사고 발생 2시간 전 직접 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겁니다. 수위가 심각 수위에 이르렀다며 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주민들 대피도 시키든지 제방 유실이라든지 취약한 지점을 보강을 하든지. 하지만 도로 통제 등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 통제가 필요하진 않은 조건에서 예기치 못하게 제방이 터진 게 문제였다는 해명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고에도 임시로 둑을 보강한답시고 모래를 쌓아 올리는 수준의 허술한 대처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냥 이 조금만 와도 쓸려 나가게 생겨 있거든요. 가져놓은 게 아니라 임시로 한 거라. 결국 안이한 안전의식이 맞물리면서 또 한 번 참사를 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서 변을 당한 버스는 정규 노선이 아닌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네, 원래 노선은 침수된 지하차도 위를 가로지르는데요. 폭우로 막힌 길을 우회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거의 빠져나오는 듯했지만 끝내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청주 747번 급행버스. 오송역과 청주 시내, 청주공항을 오가는 이 버스는 원래 이 지하차도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대학교 정류장을 지나면 침수된 궁평 제2지하차도 위를 가로질러서 오송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버스는 지하차도로 들어왔고 430m 길이 터널 구간을 나오자마자 폭포처럼 들이닥친 미호강 흙탕물에 발이 묶였습니다. 노선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폭우로 막힌 길을 우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저지대인 강내면 일대가 침수됐고 오전 5시 30분부터 버스가 지나는 타변 삼거리가 통제됐습니다. 때문에 청주 시내에서 강내면 쪽으로 가던 버스는 오전 8시 20분쯤 강상촌 교차로에서 청주역 분기점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버스 터미널과 오송역 사이엔 정류장이 충청대학교 하나뿐이라 기사가 내릴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한 것으로 청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방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량 통제를 해서 희생자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적으로 구축된 버스 승객의 진술과 청주시가 승하차 시스템으로 확인한 버스 승객은 기사 포함 모두 10명. 폭우로 통제된 곳을 우회하느라 버스가 선택한 지하차도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청 이남 지방에 18일까지 또 25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충청 이남 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구름의 통로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이 지역에 시간당 8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8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도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등 그 밖의 지방에도 최고 120mm의 호우가 예상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심각한 폭우 피해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함께 들면서 동아시아가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주요 통신사와 미국 매체들은 한국의 폭우 상황을 자세히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상세히 다루며 며칠 동안 한국을 휩쓴 장맛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주택이 물에 잠기고 기차와 항공편 운행이 취소됐으며 수만 명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한국에서 14명이 숨지고 2020년에는 몇 주에 걸친 홍수와 산사태로 4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에 가장 큰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 정부가 폭우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이번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생존자가 침수가 예상될 때 정부가 지하차도 접근을 막았어야 했다며 분개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고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기후위기를 원인으로 꼽은 전문가들의 분석도 실었습니다. CNN 방송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로 기상이변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에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 남서부에서 홍수가 발생해 충칭에서만 15명이 숨진 데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함안 인근 지역에서는 17일 오전 10시 37분쯤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경남 함안군 동북 동쪽 16km 지역이며 깊이는 13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건물 위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약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모두 57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경남 함안 지진은 이번이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미국이 폭우와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북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차량 10여 대가 침수되면서 5명이 희생됐고 남부 등에서는 폭염으로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의 어퍼 메이크필드. 지난 토요일 오후 4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최대 1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11대가 물에 휩쓸렸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10명을 구조했으나 3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하루 뒤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생후 9개월 아기와 2살 아이는 실종됐습니다. 아버지는 4살 아들과 함께 겨우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실종된 아기 2명과 어머니, 할머니는 급속히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But it was about 5 to 7 minutes in there when things just got really, it was just the sky opened up, and so I don't think people were prepared for how much rain came down at once. 펜실베이니아뿐 아니라 버몬트와 뉴욕,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 동북부 일대에도 많은 비가 내려 취소된 여객기만 1000편이 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17일 연속 화씨 110도, 섭씨 43.3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1974년 6월 세운 18일 연속 화씨 110도 이상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is miserable being outside unless you're in the water somehow, and it's actually not safe at all. So I work in construction, and my guys really suffer through it, and it is really a hard time of year to live in Arizona.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화씨 128도, 섭씨로는 53.3도에 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남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폭염으로 12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100명이 훌쩍 넘게 숨졌고 급하게 몸을 피한 피난민이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인도 델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붉은 요새가 물에 잠겨 빨간 벽만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키높은 나무들만 이파리를 내밀었고 땅은 흙탕물 속에 숨었습니다.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얕은 곳을 찾아 조심히 걸어가거나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며 바쁜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सारा रश एक ही रोड पे आ गया है तो वहाँ पे भी फंसी सिचुएशन रहती है और रोज लेट हो रहे हैं ऑफिस के लिए मगर वहाँ सरकारी वालों की तो छुट्टी है प्राइवेट वाले क्या कर सकते हैं सर उन्हें तो पहुँचना ही है कैसे पहुँचना ही है। 그나마 출퇴근 걱정을 한다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몬순 기후 폭우에 한때 뉴델리강 수위가 208m를 넘으면서 45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고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 침수로 고립되면서 100명 넘게 숨을 거뒀습니다. 수해를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은 2만 3천 명에 이릅니다. यहाँ बाढ़ आ गई मेरे तो सामानों सब डूब गया कोई सामान नहीं बचा 3 गाड़ी डूब गई और
सब सामान डूब गया, घर का कोई सामान नहीं है मेरे पास। हमारा खाली कपड़े, हमको तो नाव से निकाला गया था। 이 같은 비상 상황에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의 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지난해 국토 3분의 1이 잠겼던 파키스탄은 홍수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2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상이변 등 지구온난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미중 간 기후협력 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고위급 방중에 문을 열었던 존 케리 기후특사. 2년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정찰 풍선 사태 등을 거치며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There's no concession. I'm not going over with any concessions. What we're trying to do is find ways we can cooperate to actually address the crisis. 나흘 동안 셰젠화 중국 기후 특별대표를 비롯한 고위급과 두루 만날 계획인데 그중 하나로 꼽히는 딩쉐샹 부총리는 케리 방중 직전 전력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기후 변화를 논하기엔 당장 중국 내 전력난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대대적 녹색 공정에 착수했습니다. 中国将力争2030年前实现碳达峰 2060年前实现碳中和 그러나 급진적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그해 전력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상 회복과 함께 석탄 발전을 대량으로 허가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China doesn't have to comply till 2060 because they lie and say they're a developing nation, self-designated. And guess what? The United States, we got to comply almost immediately. 무엇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G2의 대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에서 멸종된 소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오는 9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몽골에서 채집해온 소똥구리 200마리를 적합한 서식지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똥구리는 지난 4월 국가생물자료집에서 지역 내 잠재적 번식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사라지는 등 지역 절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분뇨로 경단을 만들어 굴린 뒤 땅에 묻는 소똥구리는 넓은 지역에 걸쳐 깊은 토양까지 유기물질과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는 점에서 자연의 청소부로 통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우리는 유사일의 최초로 이 강토에 대망의 입헌 민주국가를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에 모두 68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도시로 가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곳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책이나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네.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어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이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어디인지 감을 잡아보실까요? 네. 네, 영상 속에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과학도시는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네.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도시는 아니고요. 이 19개의 섬과 많은 암초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 남미의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이 태평양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체 육지 면적은 제주도의 4배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대부분 섬이 화산 활동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고요. 분화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갈라파고스 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가는 분들도 많이 못 본 것 같고 저도 한 번도 갈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곳이 가기가 어려운 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천에서 직항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2번 이상은 타서 경유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네.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공항이 2곳이 있는데요. 이 모두 국제선 비행기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에콰도르에서 국내선 비행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또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을 할 때 한 번에 여러 섬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섬들 간의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어서요. 이 경비행기로 이동을 하거나 배를 타고 2시간 혹은 6시간 이상까지도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높은 여행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난해는 2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았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전체 인구의 10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왜 가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무엇이 갈라파고스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갈라파고스는 일단은 환경부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도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중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반면에 수온은 비교적 차갑거든요. 이 때문에 대기 중에 더운 공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이 계절별로 또 섬별로 이 강수량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요. 이 건조 기후부터 우림 기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 기후뿐 아니라 해양 환경도 독특합니다. 네. 이 차가운 심층수로 이루어진 훔볼트 해류와 따뜻하고 영양분이 많은 파나마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이곳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합쳐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류가 뒤섞이면서 많은 동물이 먹이 활동을 하러 모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희귀한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는 거북과 이구아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심지어 가장 북쪽 섬에는 펭귄도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특한 환경 때문에 갈라파고스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굉장히 특이한 기후 환경 덕분에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특히나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종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물고기와 새 그리고 포유류의 80% 정도 이상이 이곳 갈라파고스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대륙과 떨어져서 바다 가운데 고립된 입지 덕분에 이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형 육식동물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도 이곳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덕분입니다. 이 고유종의 대표격으로 한 가지 소개드리겠는데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있습니다. 네. 이 갈라파고스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어로 거북이라는 뜻일 정도로 이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갈라파고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몸 길이는 무려 1.4m에서 1.8m이고요. 몸무게는 400kg에서 500kg 정도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거북입니다. 예.
이 갈라파고스 땅거북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 성체됐을 때 크기가 20cm밖에 되지 않는 차코 거북인데요. 이 오래전에 갈라파고스가 대륙과 단절될 때 이 거북이 갈라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크기가 커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예. 이 또 다른 고유종 하나를 소개 더 드릴 텐데요. 이 갈라파고스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이 몸통 부위는 50cm 내외이고요. 꼬리까지 하면 전체 길이가 1.1m에서 1.2m 정도가 됩니다. 이 날카로운 발톱이나 얼굴을 보면은 험악하게도 생기기도 했지만요. 이 초식 동물이고요. 선인장의 잎이나 꽃 그리고 과일을 먹고 삽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긴 바다 이구아나도 있는데요. 이 바다 이구아나는 도마뱀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특이한 이구아나입니다. 네. 이 바다 이구아나는 이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와 이 800만 년 전쯤 종이 분화됐다고 보고됐는데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에 적응해서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또 갈라파고스 제도가 화산섬이라는 점도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화산 폭발로 이 바다 밑에서 지각이 솟아오르면서 생겨난 섬인데요. 네. 이 화산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몇 년에 한 번씩 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초에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울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네. 이때 연기와 제기둥이 거의 4,000m 가까이 치솟았고 또 용암도 흘러나왔는데요. 이 다행히 화산 지역이 거주지에서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요. 이 울프 화산섬이 멸종위기종인 분홍 이구아나의 서식지라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분홍 이구아나는 갈라파고스에만 사는 이 고유종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200여 마리가 서식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다행히 이때 화산에도 불구하고 이 분홍 이구아나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홍 이구아나가 새끼를 포함해서 어린 개체들도 새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독특하고 멋진 환경과 생태계를 간직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갈라파고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진화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왜 진화론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네, 이 진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책이죠.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여기 갈라파고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채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이 진화론을 펼쳐서 이 갈라파고스 제도가 유명세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 다윈은 20대 때 박물학자 자격으로 영국의 해군 측량선 비글호를 타고서 전 세계 동식물 표본을 수집을 했습니다. 네. 이 여정 중에 1835년에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을 했고 또 수많은 표본을 채집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핀치새였습니다. 이 갈라파고스의 여러 섬에서 채집한 이 핀치새가 서식지별로 부리 모양이 굉장히 달랐던 건데요. 예를 들면 견과류가 가득한 섬에서는 이 핀치새 부리가 견과류를 깨먹을 수 있는 매우 두껍고 딱딱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었고요. 이 곤충이 가득한 섬에서는 핀치새 부리가 숨어있는 곤충을 잘 찾아낼 수 있게 아주 기다란 구조였던 겁니다. 이때 조사한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다윈이 자연 선택의 법칙에 의한 이 동식물이 진화한다는 진화론을 펼치게 된 겁니다. 네, 이 화면에 나왔던 동물들을 보니까 왜 여기서 진화론이 시작됐는지 절로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 최근 들어서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라파고스는 1900년대 중반까지는 여기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2000년대 이후로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인구도 10배 넘게 늘었고요.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래 생물도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의도치 않게 쥐가 여행객의 짐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 갈라파고스에 들어오면서 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쥐가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면서 갈라파고스 고유종의 새끼나 알을 먹어치우기도 하고요. 또 먹이 경쟁을 하기도 하면서 고유종이 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때문에 에콰도르 정부는 2000년대부터 이 쥐약을 살포하는 등 외래종을 박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갈라파고스로 들어오는 짐을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씨앗이나 식물과 같이 갈라파고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파고스 제도 내에서 인구 증가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에서 살려면 부모 모두 갈라파고스 주민이어야 하고 본인도 갈라파고스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멸종위기 고유종들을 살려내기 위한 인공 부화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이나 연구소에서 갈라파고스 땅거북과 같은 이런 이 고유종을 인공 부화하고 방생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한편 최근에는 이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에콰도르 국채 2조 원을 매입하면서 8,600억 원의 갈라파고스 채권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는데요. 이 에콰도르 정부 입장에서는 빚 탕감 효과를 얻는 대신에 조건이 있었는데 이 갈라파고스 생태계 보호에 20년 동안 매년 1,800만 달러를 지출하는 조건입니다. 이 같은 거래는 자연유산 보전 차원의 국채 거래로는 금융권의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갈라파고스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에콰도르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의 섬 그리고 진화론의 성지 갈라파고스 제도는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보존을 위해서 좀 전 세계가 모두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 로켓 개발 기술로 주목받는 메탄 연료 이용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써 중국은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랜드스페이스로 알려진 중국 민간 기업 란젠 우주항공의 로켓 주체 2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첫 비행에 실패한 이후 2번 만입니다. 주체 2호는 산화제인 액체 산소와 함께 액체 메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로켓은 주로 케로신, 즉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케로신은 연소 후 엔진 내부에 탄소 찌꺼기가 달라붙어 오래되면 엔진 배관을 막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청정연료인 메탄은 연소 후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아 엔진을 오랫동안 여러 번 쓸 수 있게 됩니다. 로켓 재활용을 위해서는 메탄 연료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我们湖州的试射台上单台工作7次，一共工作了2800秒。这时候这个积碳仍然很轻微所以从这个角度来讲，你看它可能是要很长很长的一个工作时间才需要去做一次大修。那它其实对于可重复使用火箭来讲还是很友好。 또 메탄은 케로신보다 가격이 저렴해 로켓 연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체 2호는 메탄을 이용해 추진체 비용을 50%에서 최대 90%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스페이스X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등 미국 민간 우주 기업들도 잇따라 메탄 로켓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성공으로 메탄 로켓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게 되면서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19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것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 들어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추의 경우 한 달 사이 60%나 뛰어올라 고깃집에선 상추 달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물가의 식료품 비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도 지갑 열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공덕동에서 5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재형 씨.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 분주하게 상추와 파를 손질합니다. 코로나 시기보다 손님이 많이 는 것은 반갑지만 요즘엔 부쩍 상추를 더 달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상추와 깻잎 등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장마 때는 좀 비싸지긴 하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좀 빨라진 것 같고 이게 빠르면
이제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속으로는 약간 인상을 쓰죠. 근데 겉으로는 할 수는 없죠. 고깃집은 물론 최근 오염수 방류로 손님이 감소한 횟집들도 하루가 다르게 뛰는 채소값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1,400원대, 상추는 100g에 1,800원대로 한 달 전보다 각각 72%, 68%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 1kg에 8,400원대였던 쪽파도 12%나 올랐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몸값이 높아진 건 깻잎,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은 채소 앞에서 머뭇거리기 일쑤입니다. 원래 사려던 채소 가격표를 몇 번 보다 다른 재료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잡채를 하려고 하는데 시금치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를 못하고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상인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영향이 되고요. 뭐 막말로 2개 살 걸 하나밖에 안 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상인들은 지금 당장보다 장마 이후가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농작물이 더 쉽게 시들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일부 품목 방출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로 당분간 채소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Nuk ka votim qetësi ju lutem është bërë në kuvendin e Republikës e që ka qenë kriminal e ne nuk e kemi kundërshtuar edhe denoncuar. Ju lutem policia brenda kuvendit. 고지혈증은 주로 5, 60대 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젊은 층의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다고 방심하다가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고지혈증의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HDL과 LDL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강지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지혈증 정말 많이 듣는 질환인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지질 중에서 안 좋은 지질이 높은 질환 혹은 지질의 균형이 무너진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지질이란 지방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방이 지질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질 중에서는 안 좋은 지질은 중성지방과 저밀도 지단백이 있으며 이 양이 정상보다 높은 질환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혹은 이상지질 혈증 등이라도 불리는 질환과 대동소이하지만 모두가 혼용되는 질환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혈액에 뭔가 기름 같은 게 좀 쌓여 있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콜레스테롤 이건 정확히 뭘까요? 콜레스테롤은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 사용되는 지질을 말합니다. 체내에서 정상적인 역할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 혹은 담즙의 재료로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 내에 침착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연령 증가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이런 고지혈증이 유난히 잘 발병하는 그런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예, 혈중 지질의 농도는 고령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지혈증이 생활습관 및 체내 신진대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전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40대에는 남성이 높지만 50대 이후에는 여성이 높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고지혈증은 어쨌든 병원에서 피를 뽑기 전에는 알아차릴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의심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아쉽게도 이제 고지혈증은 증상은 없습니다. 이 고지혈증으로 인해 증상이나 합병증은 지질 자체인 증상보다는 혈관에 침착된 콜레스테롤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관리가 안 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건강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히 증상도 없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고지혈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LDL, HDL이거든요. 이제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해서 뭐가 높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게 무엇이고 또 고지혈증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질 중에는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LDL,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HDL이 있습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염증 반응을 조장시키는 반면에 HDL은 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설하고 혈관벽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LDL이 높은 질환을 저희가 주로 언급하는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지만 HDL이 낮은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건강검진표 볼 때마다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고지혈증은 뭐 암이나 특정 큰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지혈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또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고지혈증 자체에 대한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고 이러면 혈관에 플라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 플라크의 주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요.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동맥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상하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이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런데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줄 알았던 이 고지혈증이 요즘엔 20, 30대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이 점점 팽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젊은 층에서도 고지혈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의하면 30대 이하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30%까지도 높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예. 젊은 층의 경우 향후 여생 동안 질환을 관리해야 하므로 보다 더 경계심이 필요하고 다행히 이 층에서는 약제 이외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 그 20, 30대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또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른 뭐 5, 60대 분들도 약을 꼭 먹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걸까요? 예, 이 고지혈증의 진단은 주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혹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서 일정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환자분들께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제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보다 철저한 조절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약제 복용이 필요하고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 이외에도 잘 조절되는지에 대한 관리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고지혈증이 이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비만이나 당뇨에 걸린 분들이 고지혈증도 함께 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꼭 비만이 고지혈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 그 고지혈증은 비만, 당뇨 이런 질병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만성 질환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당 대사 이상 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비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아지지만 고지혈증 단독으로 진단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고지혈증 어쨌든 무엇보다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예. 일단 식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가공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금류 껍질, 햄, 소시지와 같은 고지방 육가공품, 버터와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 초콜릿 같은 음식은 주의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선, 콩과 두부, 식물성 기름, 통고기나 견과류, 채소과 과일 같은 음식은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네. 이것 역시 과다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이제 맛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이제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지혈증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 상태라면 체중을 줄여 나가야 하고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라면 이에 대한 관리도 잘 병행해야 합니다. 예. 무리하지 않는 선 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고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병이므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산소 운동과 또 건강한 식습관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강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이 전원 금메달을 획득해 중국과 함께 국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3회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이현채, 서규민, 노희헌, 한종윤, 이준서 학생 등 참가자 5명 모두가 금메달을 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는 세계 86개국에 387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몸속에 염증이 증가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우울증 환자 350명을 포함한 500여 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DNA에 탄소화합물이 부착되는 반응인 메틸화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염증 유전자가 많이 발현돼 몸속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 뇌 전두엽에 구조적 이상이 나타나 우울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캐나다 고등연구재단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공지능을 통해 환경 문제와 보건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올 하반기 결정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고등연구재단은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인재 유치와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AI 윤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필수 교육을 포함해 라벨링 기초 개념부터 데이터 기획까지 수준별로 21개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두고 허술한 대처가 만든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관련 경고가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 인근 시민이 직접 신고까지 했음에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재난 대응 체계 전반적인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